내년부터 근로자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노동계와 재계는 각각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 그리고 청와대 문건 공개와 관련한 정치권의 주요 이슈 살펴봅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밤 사이에 발표된 최저임금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내년부터 7,530원, 올해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노동계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입장인 반면에 경영계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용자위원회와 이제 근로자위원회, 근로자 쪽에서 나온 위원들이 구성한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익위원도 있었죠. 예.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사실 이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그 격차 문제, 양극화 문제를 가늠하면 가장 중요한, 가늠한 그러한 아주 변수가 되는 건데 예. 지금까지는 6,470원이었어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6,470원에서 이제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으니까 16.4% 인상된 거죠. 작년의 경우에 6,470원일 때가 그때가 이제 7.4%가 인상됐던 거니까 작년 인상률에 비해서 이제 2배 이상 된 거예요. 예. 16.4% 인상됐으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2020년까지 최저시급 10,000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려면 그 부분을 달성하려면 매년 적어도 15.7% 이상 인상이 됐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목표를 넘은 거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사용자 측과 이제 근로자 측이 양보를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이런 사안은 양쪽의 이해관계가 가장 대표적으로 첨예하게 충돌하는 사안이거든요. 예. 뭐 이해가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거니까 양쪽에서 다 나름 이제 다른 의견을 제시했었죠. 노동자, 근로자위원 측에서는 8,000원대를 요구했었고 예. 또 이제 사용자 측에서는 더 낮은 걸 요구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이 간극이 좁혀진 겁니다. 간극이 좁혀져서 일단 합의를 봤기 때문에 나름 외형적으로는 양쪽이 다 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으나 일단 우리 사회가 취할 수 있는 어떤 타협의 선을 찾았다는 데서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1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입니다만은 네. 경영자 측에서는 영세상인들 입장을 조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경제민주화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의 출발이 최저임금제 어제 이제 타결이 됐는데 예. 타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 10,000원까지 올려라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경영계는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 노사가 모두 불만족스러운 이런 결정 이것은 앞으로 갈등의 소지가 있고 이것이 이제 민노총이 더 강한 드라이브를 한다면 문재인 정권과도 어떤 각을 세우는 예. 이렇게 갈등의 소지가 지금 이제 그런 숙제로 남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뭐 최저임금 저는 뭐 올리면 올릴수록 우리 근로자한테는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예. 경제적인 평등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것이 경쟁 사회에서 시속 게임, 제로섬 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왜냐하면 시급을 올리면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것이 결국은 사용자 측에서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러면 결국은 이것이 근로자한테도 결국은 손해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일자리 창출을 지금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결국은 대기업에 상당히 큰 압박 요인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어제 한 최저임금 이것은 앞으로 소상공인과 중소영세기업에 상당히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있다. 예. 이렇게 어떤 양쪽의 어떤 입장이 대비되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의 앞으로 어떤 행동 반경이 상당히 좁혀질 가능성이 크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이제 어느 정도 내각이 안정이 되고 개혁 입법을 추진하면서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할 때 이것을 과연 양쪽이 만족스러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마련할 수 있을지 이런 네. 것들이 어떤 시금석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10,000원까지 올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10,000원은 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도 그럽니다. 저는 예. 기업을 직접 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대기업 하는 분들은 뭐 10,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라고 그러는데 예.
어차피 10,000원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10,000원에 육박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이제 오늘 어제 결정된 거 7,530원으로 하면은 일주일에 일하는 거 209시간 포함해서 예. 소정의 근로 시간이에요. 209시간을 유급휴일 포함 해가지고 한 달에 157만 3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노동자 근로자 입장에서 볼 때 1인당 157만 원 봉급은 높다고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요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10,000원을 요구하는 건데 막상 미국이나 일본도 10,000원 정도 수준에 가까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그쯤 네. 되면 우리가 선진국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지금 근로자 말고 사용자 입장에서 볼 때 아까 말씀하신 그 중소기업 그리고 이제 소상공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안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대기업 포함해가지고 예. 결국 이제 양측이 이제 그 입장을 절충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첨예한 거예요. 이 부분은 아주 가시적인 것이고 숫자로 나오는 거고, 양쪽이 과연 어느 선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의 문제, 이런 게 바로 협치거든요. 정당 간의 타협도 협치입니다만 이렇게 전혀 이해관계가 다른 단체, 다른 계층이 얼마나 서로 양보하냐의 문제인데, 예. 전 지금 현재 7,530원이 상당히 의미 있는 뭐 타협이라 하더라도요. 지금 10,000원의 공약도 공약입니다만 현재 157만 원 가지고 근로자들이 그 생활이 다 보장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예. 조금 더 오를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볼 때 노동자 근로자들의 요구가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기업은 또 기업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업하기 어렵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양측이 계속 어쨌든 타협해 나가고 절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정부가 적절하게 어떤 그 개입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휘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대선 제보 조작 사건으로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김인원 전 대선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이 16시간 동안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에 귀가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그래픽으로 보시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도 녹취가 나갔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이번 사태를 초래한 이유미 씨에 대한 분노가 많이 치민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유미 씨에 대해서 불만을 표현을 했어요. 뭐 핵심적인 건 두 가지 아닙니까? 사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네. 검증은 했지만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팩트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이것은 이미 씨 단독 범행이다. 예. 오늘 또 이 지금 멘트 중에서 중요한 것이 사적인 권력욕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조작 사건을 벌였다. 예. 이렇게 주장하고 기존의 어떤 맥락과 똑같은 것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용주 의원까지 이것이 이제 확대되는 것을 사실 사전에 이제 차단하는 것도 있고 예. 그것이 뭐 실체적인 팩트는 우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저 말을 믿는다면 이용주 의원은 이것을 몰랐다. 예. 그리고 몰랐기 때문에 박지원 원내대표 그때 당시에 선대위원장이라든가 안철수 후보는 이것을 더더욱 알 길이 없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도 몰랐고 그 윗선은 더 몰랐다. 이런 것들을 언론을 통해서 물론 조사를 충분히 지금 받았지만 예. 이것은 검찰에서 입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검찰에서도 특별하게 입증을 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 또 주장을 한다면 지난번처럼 이준서 최고위원처럼 구속영장 청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일단은 당 차원의 개입은 없었다는 선을 그었다고 봐야 되겠어요. 뭐 이제 일관되게 그 당 차원에서 당 지도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이에요 지금. 근데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이 발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5월 5일 날 그 제보를 공개를 했고 조작된 제보죠 물론 공개하고 2차 기자회견이 5월 7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제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영장을 청구할 때 예. 일단 그 전에는 사실상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던 제보 조작 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다라고 봐서 미필적 고의로 봤던 건데 예. 적어도 5월 7일 제 2차 기자회견이 있던 5월 7일 이후에는 이 부분은 알았을 거다.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확정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서 청구를 했고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잖아요. 예. 과연 그랬는지는 나중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봐야지 알겠습니다만 전 그렇기 때문에 김인원 지금 전 공명선거 추진단 부단장도 김인원 변호사도 이준서 전 최고위원 정도 선까지 알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미리 이것이 조작된 거다라고 알고서 공개해라라고 했을 가능성은 상당히 낮겠지만 5월 5일 날 공개되고 5월 7일 날 제2차 기자회견하고 5월 9일까지 며칠 안 되는 사이에 다 5월 3, 4일 되는 사이인데 그때까지는 저 공개되는 사실이 조작된 것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연성이 있어 보여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검찰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김인원
전 부단장을 김인원 변호사를 소환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 또 사실 그 부분을 직접 공개하고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김인원 부단장이었거든요. 예. 5월 5일 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전히 김인원 변호사는 지금 당이 조직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계속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으나 예. 검찰 입장에서 볼 때는 김인원 부단장 소환하고 그 윗선까지도 확대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윗선을 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윗선을 향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핵심적인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네. 어려움에 봉착하는 거 아닙니까? 김인원 부단장이 조사 결과가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이 수사를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서 종결할 것인지 예. 그것을 결정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김인원 부단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 검찰이 김인원 부단장도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확정적 고의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된다면 예. 일단은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발부된다면 이 수사는 결국은 이용주 의원과 그 윗선까지 일단은 참고인 조사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인원 부단장이 오늘 조사 결과가 검찰에서 어떻게 이거에 대해 신병치레를 할 것인지 그 결정에 따라서 앞으로 이것이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서 수사가 종결된 것인지 아주 기로에 섰다고 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김인원 전 부단장이 어제 검찰에 출석하면서 문준영 씨의 의혹부터 먼저 밝혀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픽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허위사실 공표를 수사하려면은 문준영 씨의 취업 특혜 채용 의혹부터 따져야 한다. 저 발언의 의도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계속 얘기했던 게 국민의당이 저 얘기였잖아요. 그 특혜 의혹도 같이 특검에서 해야 된다. 예. 근데 다들 뭐 아시고 많이들 나온 얘기들인데 이 문준영 씨 이 부분은 2006년도 얘기예요. 이미 예. 공소시효가 소멸된 일이고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도 이 부분은 소멸시효가 끝났다, 공소시효가 끝났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소멸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지금 저 부분이 이제 자꾸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다시 그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도 같이 파헤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저런 말이 일반적으로 볼 때 국민 일반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회의적이에요. 예. 지금 현재 이 사건이 불거진 거는 5월 5일 날 명백하게 없는 사실, 육성으로 없는 사실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을 국민 앞에 공개했잖아요. 예. 그 공개된 사실을 가지고 선거가 치러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19대 대선이. 그렇죠. 그게 본질인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일단 파헤친 상황 속에서 문준영 씨의 그 취업 특혜를 밝히자라고 한다면 이거는 그야말로 두 가지가 같은 선상에서 얘기되는 건데 그렇게 될 수 없죠. 예. 본질은 역시 그게 제보 조작을 알았냐 몰랐느냐. 이 사실 뭐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지금 구속됐습니다만 이준서 전 최고 등이 이유미 씨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이 사안은 어떤 사실 완전히 조작을 해가지고 선거를 치른 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에 저는 예. 문준영 씨 취업 특혜 의혹을 같이 저렇게 따져야 한다는 게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리고 예. 설득력도 없게 들리고 저 부분은 그야말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고 여당에서 얘기하는 일종의 물귀신 작전이라고밖에 단정할 예. 수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걸 보면 이제 공격이 이제 최상의 방어라는 그런 이제 예. 논리로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이중포석이라고 봅니다. 일단은 제보조사 사건이 마무리가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는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공격이 최상의 방어 그런 논리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런 것들을 장기적인 소재로 삼겠다는 것이죠. 제보 조작 사건이 끝난 다음에 일단은 어느 선에서 처벌이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사법적인 판단이 마무리되면 이것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 그다음에 총선 앞으로 정계 개편 과정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소재로 꾸준히 제기를 하겠다는 그런 이중적 포석이라고 봅니다. 예.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공개 얘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권, 특히 여야 대변인들 날선 공방을 이어갔는데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반드시 검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를 하고 그리고 재판부에서는 이 문제가 그런 자료들이 증거로 채택이 돼서 더 이상 억울한 일이 없도록 여론몰이식 공세로 국민들에게 예단을 주어 재판에 개입하려는 청와대의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청와대 관계자의 문의하거나 지금 양당 대변인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청와대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이
지난 그 국정농단 사건 때 박근혜 정권 때 검찰과 특검이 압수수색을 결국은 실패했잖아요. 예. 청와대가 거부했던 거고 그리고 결국 이제 이 문건이 공개가 된 겁니다. 11일 전 정도에 이제 발견이 됐는데 그 동안에 청와대가 법리적인 내용적 검토를 통해서 하느라고 시간이 늦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무튼 저기 나온 사안들이 예민했던 국정농단 사건의 그런 주된 그 아이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예. 그 뭐 국정교과서 문제도 들어가 있고 블랙리스트 문제, 또 삼성 경영권 승계에 청와대가 뭐 정부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았다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대단히 예민한 부분들이고 지금 역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 국정농단 사건의 재판 그리고 검찰 수사 이런 것들에 충분히 영향을 줄 수가 있죠.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을 검찰과 특검에 넘겼다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대체로 이제 국가 대통령 기록물로 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을 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안 자체가 대단히 예민할 수밖에 없고 전 어떤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단지 이 공개된 내용들이 지금 문건 작성자가 누군지 그리고 어떠한 경위를 통해서 작성됐는지가 밝혀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예. 밝혀져야지 이 부분이 이제 법원에 의해서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예. 전혀 별개의 문제죠.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법원이 증거를 채택할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예. 역시 국정농단 사건을 뭔가 다시 수사를 해야 된다. 대단히 부진하다라는 어떤 그 인식을 가지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볼 때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논거가 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예. 장훈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국정농단 사태는 이미 검찰과 그리고 법원으로 넘어가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1심 판결을 지금 남겨두고 있는 시점에서 예. 물론 이것이 대통령 기록물이 공개와 비공개 그리고 비공개는 지정과 비밀 문서로 다시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는데 어제 박수현 대변인이 저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저렇게 해서 보여준다는 것은 예.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이거에 대해서 이것이 내 문서고 누구한테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썼다. 이런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증거로서 증거로서 채택될 가능성은 상당히 적은데 예. 저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미 사법부로 넘어가 있는 이 현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이것을 직접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를 했다는 것은 전 정권과 현 정권의 대결 구도로 국민들이 볼 가능성이 크고 예. 결국은 이것이 한국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런 것들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 제출해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것은 그런 것은 청와대에서 이런 문서가 발견됐기 때문에 당연한 수순인데 예. 어떻게 보면 이것을 지금 청와대가 검찰보다 앞서서 드라이브하고 있다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느낄 수 있고 특히 야당이 이거에 대해서 바른정당과 한국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국민의당도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은데 예. 이런 것들은 앞으로 조심해서 대통령은 국정을 챙기고 국정이 앞으로 나가는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힘쓰는 모습이 보여주는 것이 좋고 과거의 네. 어떤 적폐청산이나 이런 것은 이미 사법부로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 검찰과 사법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예.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 지정 기록물법 위반 여부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문건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라면은 과연 그 캐비넷 속에 이렇게 남겨놓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 대통령 기록물에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반 기록물. 일반 기록물은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거예요. 기록물이라 하더라도 지정 기록물이 있고 지정 기록물도 이제 일정 기간 열람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예. 또 그 부분을 이제 비밀 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들은 볼 수가 있어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예. 그리고 이제 비밀 기록물은 뭐 그건 더 아주 보안이 강화되어 있는 거죠.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분은 지금 박근혜 정권이 그 지정물에 대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겼는데 그 목록조차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있는 것들이 지정 기록물인지 여부를 보기가 어려웠다라고 청와대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지정물 기록물인 것 같지 않은 것이 공개를 한 거거든요. 자필 메모 2건을 공개했잖아요. 일단 이 부분은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공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나서 열흘 있다가 이걸 공개했잖아요. 예. 그 청와대도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법적인 내용적 검토를 했으려고 그렇게 발표를 예. 했고 단지 여야 사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기록이 타당했느냐 어떤 정치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법적으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아니냐 이런 논란은 충분히 제기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아까 하나 좀 첨언하고 싶은 게 사법부로 넘어갔다 하더라도 지금 여기 나온 것들 보세요. 삼성 경영권 승계 구면을 기회로 활용해라 이런 문장이 들어가 있고
삼성 당면 과제 해결에 정부도 상당히 영향 행사가 가능하다. 이런 예. 부분들은 국정농단 사건과 여기 나와 있네요, 화면에. 그리고 문화예술계도 건전보수권을 국정우군으로 예. 활용해라. 이런 얘기들은요. 전형적인 국정에 왜곡된 개입이거든요. 이런 예. 부분들은 청와대가 공개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번 대선이 적폐청산을 요구했던 촛불혁명에 의해서 치러진 대선이라면 예. 이 부분들은 물론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나왔던 이 자료들을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는 것 자체를 너무 정치적으로 파악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또 하나의 관점이 문건이 작성된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재직했던 시기가 겹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재수사가 또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재수사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지난 2번에 걸친 구속영장 청구에서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 문건을 가지고 과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다시 소환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것은 내가 관여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뭐 얘기할 가능성, 기존의 어떤 그런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이것 또한 어떤 입증할 자료, 저런 문건 어떤 나와 있던 워딩으로 이것을 판단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증언을 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고 우병우 민정수석은 지난번과 같이 이거에 대해서 나는 지시한 적도 없고 내 본인의 민정수석 역할을 다 했다. 예. 그런 것이 지금까지의 그 기본적인 흐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뒤집을 수 있는 어떤 제3의 증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예. 이런 것들을 검찰에서 찾아낸다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예. 끝으로 정치권 동향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9일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한미 FTA 문제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걸 오히려 원내대표 회동을 역제안했는데요.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지난번에 홍준표 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야당을 방문하지 않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1야당으로서의 어떤 존재감 그리고 어떤 그 여당과 자신이 이제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서 야당이 뭔가 주도권 위치 행사하려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전망들을 많이 내놨었어요. 그런 예. 추측들을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이번의 경우도 말은 이제 이 한미 FTA가 지난 정권과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 만나자마자 얼굴 붉히는 것 때문에 이제 가지 않겠다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들었는데 자신하고 홍준표 대표와 대통령 또는 이 여야가 같이 단둘이 이제 어떤 영수회담을 하길 바라는 것 같아요. 예. 그 자리에 같이 다른 야당 대표들과 좌설 같이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어떤 일관된 정치공학적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뭔가 이제 제1야당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예. 저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도 됩니다. 예. 네. 장훈석께서는 어떻게? 지금의 국면은 이제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의회에서 추경이라든가 그리고 인사청문회 그리고 여러 가지 정부조직법 이런 것들은 원내대표의 소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서 할 말은 없다. 내가 추경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하면 원내대표가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혼선이 있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전략적인 그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 청와대 영수회담은 원내대표가 가는 것이 맞다. 예. 그리고 내가 가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그리고 또 과거에 또 뭐 FTA 그런 뭐 구원도 있고 예. 그런 상황에서 또 제1야당인 한국당의 어떤 가치 이런 것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 그리고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